예, 이번 시간에는 우리 전체 하는 1편의 관련법의 산업안전보건법부터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건설안전기술사의 기본이 되는 법 중에서 가장 중요한 산업안전보건법이 되겠습니다. 이 원래 이 법이라는 것은 수시로 변경이 되기 때문에 법제처라든가 일반 매체를 통해서 항상 주시하셨다가 변경되는 법이 있으면 저희가 먼저 체크를 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만은 그 전에 시험에 응시하기 전에 항상 확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란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이라든가 보건을 확보하고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강제성 있는 규범입니다. 사업장에서 사업주나 근로자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수행할 업무나 내용을 법제한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문제가 나오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 같이 그런 부분을 간단하게 개헌안에 써주시고, 두 번째, 법의 목적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가장 먼저 산업안전보건에 대한 기준 확립과 책임 소재를 명확화하는 데 있습니다. 두 번째로 산업재해 예방 및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세 번째로 근로자 안전보건 유지 증진에 있습니다. 교재에 보시면 간략하게 제가 표를 그렸습니다. 이런 표로 해서 쉽게 볼 수 있게끔 3단계 정도 이렇게 표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참고적인 사항인데요. 법령의 분류를 보겠습니다. 가장 우리가 피라미드로 제가 여기 교재를 설명해 놨는데, 가장 처음에 하부 쪽에 안전수칙, 그 다음에 그 위쪽이 기술상 지침, 작업환경 표준, 예규, 교시 훈령, 시행규칙, 시행령, 법, 이런 순서로 우리 법이 분류가 되어 있습니다. 네 번째로 법의 체계, 구성 이런 부분을 간략하게 설명해 드리면, 법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본적 제도가 되겠고요. 사업주나 근로자, 정부, 수행사업의 근거 규범을 만들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 제도, 시행 대상, 범위, 종류 등을 설정하고 있고요. 시행규칙은 사업주가 행할 안전상의 조치에 관한 기술이라든가 사업주가 행할 보건상의 조치에 관한 기술, 또 유해 위험 작업의 취업재해에 관한 규칙을 시행규칙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시 예규 훈령이라든가 기술상 지침, 또 가장 하부에 있는 안전수칙 같은 것은 사업주가 제정을 하는데요. 예를 들면 통행 제한, 현장 내에 통행 제한을 한다든가 개인 적용 보호구 착용 방법이라든가 화재, 폭발 방지 이런 내용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든 법이 그렇습니다만은 완벽한 법은 없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에 대한 문제점을 말씀드리면, 먼저 타 법령과 조화가 미흡하다, 구체적인 내용도 부족하고 근로자 제조 조치가 미흡하다든가 환경 관련 내용이 미흡하고 선진국을 모방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전문가 활용이 미흡한 부분이 문제점이 되겠고요. 여섯 번째로 이 문제점에 대한 대책으로는 타 법령과의 조화, 구체적 내용 삽입 및 분류, 근로자 제재 조치 현실화, 환경 기준 도입, 다섯 번째 전문 인력 향상 및 활용, 우리 실정에 맞는 법으로 체계하는 게 대책이 되겠습니다. 마지막 결론을 보시면 제가 결론은 도시화를 해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 세 가지는 관련법의 조화라든가 환경 기준이라든가 전문가를 육성해서 실정에 맞는 법을 만들어서 근로자 재해를 예방하고, 마지막으로 선진 안전 문화를 정착하는 데 있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법은 항상 변합니다. 뭐 1년에 3번, 4번도 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법제처라든가 이런 부분에 들어가셔서 법이 변경된 사항을 예의주시하시기 바랍니다. 끝부분에 제가 참조할 사항을 하나 넣어놨습니다. 법에서 규정하는 산업재해가 있겠습니다. 산업재해는 법의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면 근로자가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원재료, 가스 중에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에 인해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을 산업재해라고 하고 있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산업안전보건법이 10점짜리가 거의 많이 나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개요, 목적, 분류라든가 문제점, 대책, 분리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그다음에 결론 중에서 보통 10점짜리가 나오니까 여기서 필요하신 항목을 그때 찾아서 답안지를 작성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정부, 사업주, 근로자의 의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정부의 책무라든가 사업자, 근로자의 의무 이렇게 단답형으로 출제가 가능한 문제입니다. 과거에서도 한번 출제가 됐던 문제가 되겠고요. 먼저 정부의 책무를 보겠습니다. 일반 산업안전보건정책의 수립, 진행, 조정 및 통제, 재해다발 사업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지원 및 지도, 유해위험 기계기구 설비 및 방호장치, 보호구동 안정성 평가 개선. 네 번째, 유해위험 기계기구 설비 및 물질에 대한 안전보건상 조치 기준 작성. 다섯 번째, 자율적 안전보건 경영 확립을 위한 지원. 여섯 번째, 무제외 운동 추진 사항. 일곱 번째, 기술의 연구 개발 및 시설의 설치 운영. 여덟 번째, 산업재해 조사 및 통계 유지 관리. 아홉 번째로, 안전보건단체 지원, 지도, 감독. 마지막 열 번째로, 근로자 안전 및 건강보호 증진이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업자의 의무를 보면요. 6가지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먼저 산업재해 예방 기준을 준수. 두 번째로 산업안전보건정보 근로자의 정보를 제공하고, 세 번째 근로조건 개선을 통해서 적절한 작업 환경을 조성. 네 번째로 근로자 생명보존, 안전보건 유지 증진. 다섯 번째 산업재해 예방 시책 준수. 마지막 여섯 번째로 유해위험 요인 파악, 평가, 관리, 개선 조치로 사업자의 의무가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근로자의 의무는 간략하게 두 가지 되어 있는데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한다든가 사업주, 그 밖에 관련 단체에서 실시하는 산업재해 방지에 관한 조치를 준수. 이런 내용으로 정부, 사업주, 근로자에 대한 의무, 책무 이렇게 구분이 되겠습니다. 아주 중요하다 높은 문제는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산업안전보건법을 하신다면 이 정도 기본적인 내용은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대재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는 단답형뿐만 아니라 서술형에서도 가끔 문제가 복합돼서 많이 나오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중대재해라고 간략하게 10점짜리 문제가 나올 수도 있고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대처 방안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서술형으로 관련돼도 많이 출제되어 있던 문제니까 이 중대재해가 어떻게 구분되는지 정확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대재해란 사망자 1인 이상 발생, 3개월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 세 번째로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인 이상 발생했을 때 중대재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보고를 할 것인지 그 시기는 어떤 시기에 해야 할 것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중대재해가 발생했을 때는 즉시 보고를 해야겠습니다. 부상재해는 1개월 이내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 신청했을 때는
보고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천재지변이 있을 때는 천재지변이라든가 이런 문제가 사유가 소멸됐을 때 바로 보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보고할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먼저 발생 개요, 피해 현황, 또 조치 및 전망, 기타 중요한 사항 이런 내용을 바로 보고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에 준해서 서술형이 나왔을 때 저희들이 한 가지 추가해서 아실 문제를 말씀드리면 재해 발생 시 조치 순서 플로우 차트를 그려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부분이 긴급 처리가 되겠습니다. 긴급 처리는 피해자 응급 조치를 하고 피해 확산을 방지하고 관계자의 통보를 한다든가 현장 보존을 하는 게 긴급 처리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 조사. 현장에 사고가 났으면 어떤 식으로 조사를 할 건지 가장 중요한 게 육하 원칙이 되겠습니다. 누가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왜 이렇게 육하 원칙에 의해서 재해 조사를 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원인 강구. 원인 강구는 간접, 직접 원인을 분석한다든가 재해 원인을 확인하는 게 원인 강구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대책 수립. 자, 대책 수립은 유사 재해 방지를 위해서 어떻게 이 사고에 대해서 대책을 수립할 건지 하는 게 대책 수립의 단계가 됐고요. 그러면 대책에 대해서 어떻게 실시할 건지 실시 단계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실시에 대해서 평가. 재평가 후에 또 다시 또 시정을 하다든가 이렇게 해서 재해가 발생했을 때 조치 순서를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재해 지금 4번의 사항은 우리가 논술식으로 출제가 됐을 때 첨가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4번 문제. 산업재해 발생 공표 대상 사업장. 이 산업재해 발표 공사 대상 사업장이라는 것은 어떻게 내용이 설명되고 있냐면요. 노동부 장관은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발생 건수라든가 재해일 등을 발표할 수 있다. 이렇게 법이 규정하고 있고요. 산업재해 다발, 중대재해 발생 등 안전보건관리가 불량한 사업장을 널리 알림으로써 산업재해, 산업 예방에 대한 경각심을 고치 사업주의 산재 예방 활동을 적극 유도한다. 이렇게 개요 부분을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번째, 그러면 공포 근거와 방법은 어떻게 되느냐? 먼저 근거. 근거는 당연히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해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사업장의 발생 건수, 재율 또는 그 순위를 공표할 수 있다. 이렇게 산업안전보건법에 근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공표는 어떻게 할 거냐? 방법은 관보, 또 일간 신문이라든가 인터넷에 공표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공표 대상. 공표 대상은 연간 사업 재해율이 산업 재해율이 규정별 동종업종 재해율 이상의 상위 10% 이내, 상위 10% 이내에 해당하는 사업장. 두 번째로 사망재해 2명 이상 사업장으로 사망 만인율이 규모별 같은 업종의 평균 사망률 만인율 이상인 사업장. 세 번째, 산업재해 발생 보고를 최근 3년 이내에 2회 이상 보고하지 않은 사업장. 네 번째로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 이렇게
네 가지로 공표 대상이 정해져 있습니다. 마지막에 말씀드린 중대산업사고 발생 사업장은 어떤 사업장이냐? 위험물질의 누출, 화재, 폭발 등으로 인해서 사업장 내 근로자가 즉시 피해를 주거나 사업장 인근 지역에 피해를 줄 수 있는 사고, 이렇게 중대산업사고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제휴율 산정이 좀 곤란합니다. 연중 2회 실시를 하는데 6월하고 10월이 실시하기 때문에 2월, 6월이란 그 기간 차이 때문에 사고 이런 게 제휴율을 산정하기 약간 곤란한 부분이 있겠고요. 또 공표 대상이 적어서 효과가 반감하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또 재판이 만약에 사고가 났더라도 재판이 들어가면 재판에 계류 중에 대한 제외를 포함하는 문제에 대해서 실제로 재판에 승소를 하더라도 재판이 진행되기 전에는 이게 제휴율에 산정이 되기 때문에 또 불리한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개선 방향은 공표 횟수를 연 1회로 조정하게 되면 2회를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명확하게 규정이 될 수 있겠고요. 재판에 계류 중인 사건은 1심 판결 또는 연내 상급심 결과에 따라 공표하면 조금 더 개선이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섯 번째로 제외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외율 이 문제도 단답형으로 상당히 많이 출제되는 문제고 관연도에 많이 출제됐던 문제입니다. 가장 우리가 먼저 항상 아는 게 환산 제외율이 있겠습니다. 환산 제외율은 상시 근로자 수분의 환산 제외자 수 곱하기 100으로 하고 있습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건설업 월 평균 임금 곱하기 12, 연간 국내 공사 실적 곱하기 노무비일, 이렇게 하면 상시 근로자 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상시 근로자 수에 환산 제외자 수를 해서 곱하기 배를 하면 환산 제외율이 나오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하나 밑에 설명했습니다. 연간 공사 실적이 1,800억, 그 다음에 4일 이상 경상 제외자 수가 20건, 또 노무비 비율이 30%, 일반적으로 저희가 일반 공사는 30%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월 평균 금액을 300만 원으로 봤을 때 환산 제외자 수는 얼마냐, 환산 제외율은 얼마냐, 이렇게 문제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장 중요한 게 상시 근로자 수를 구하는 게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는 건설업 월 평균 임금 300만 원 곱하기 12, 그 다음에 연간 국내 공사 실적액이 지금 1,800억으로 예시가 되어 있습니다. 1,800억 곱하기 노무 비율 30%, 이걸 하게 되면 상시 근로자 수가 1,500명이 나옵니다. 그러면 1,500명, 환산 제휴를 계산할 때 1,500명에 우리가 보면 환산 제외자 수 보면 이거 예제 우리가 경상 20건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해서 하게 되면 환산 제외자 수는 여기 밑에 제가 계산 10명 플러스 20명 3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보면은 경상 4일 이상 경상 제외자 수 20건에 사망제외 1건, 그래서 사망제외는 우리가 15로 계산해서 30이 나온 것입니다. 30명. 여기에 계산해서 넣으면은 환산 제외율이 2.0% 이렇게 계산이 됩니다. 보시면 어려운 문제가 아니고 간단히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제외율에 대해서 문제가 나오고 또 환산 제외율로 구체적인 문제가 나왔을 때는 항상 이런 예시를 들어서 설명해 주면 좋은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사망률. 사망률은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서 사망 제외자 수 곱하기 만,
이렇게 하면 그 내용을 쭉 보시게 되면 저희가 나와 있는 게 사망률은 상시 근로자 수가 1,500명, 다음에 사망재해 수가 1명 곱하기 만을 하게 되면 6.66이 나옵니다. 그래서 6명, 10,000명당 6명 정도 사면 사망, 만인율을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고요. 세 번째에 강도율, 간단하게 SI라고도 표시를 합니다. 강도율은 재해 경중도 측정을 위한 척도로서 근로시간 1000시간당 재해로 인한 근로 손실 일수를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보면 연 근로시간 일수, 여기 보면 2000시간으로 계산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근로 손실 일수 50일 계산했을 때 곱하기 1000을 하게 되면 25일. 그래서 25일이 저희가 1000시간 동안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25일에 근로 손실 일수가 발생한다 해서 이건 강도율이라고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도수율. 도수율은 산업재해 발생 빈도를 나타내는 단위로서 근로시간 100만 시간당 재해 발생 건수를 계산하는 건데요. 공식은 연 근로시간 일수분의 산업 발생 건수 곱하기 100만 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도수율은 저희가 2000, 연 근로시간을 2000으로 보고 21로 계산했을 때 재해 발생 건수가 사망 1건, 경상 20건에서 21건이 되겠습니다. 곱하기 100만을 하게 되면 1,500건. 그래서 100만 시간당 1,500건의 재해가 발생한다고 해서 이걸 도수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게 중요한 게, 그러면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 사망자하고 일반 부상은 좀 다르기 때문에 좀 가중치를 두고 있습니다. 가중치는 부상재해자의 5배를 가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망이 1건이면 부상으로 5건으로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 5건을 환산해서 이런 공식을 적용하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재해 발생 시기, 사망 시기 연도를 달리하는 경우 다음 연도 3월 30일 이전 사망자에는 가중치를 부여하고 있고요. 세 번째로 보고 태만으로 노동부 장관이 사망 연도 이후 인지했을 때 인지한 연도 사망 재해자 수로 산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가중치를 제외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외하는 경우는 도로교통법에 따라서 도로에서 발생한 사고를 제외한 교통사고, 두 번째로 고혈압증 개인 질병에 의한 경우는 사망자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하는 데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 재해자 수에서 산정을 제외하는 경우. 첫 번째로 사업주의 법 위반으로 인한 것이 아닌 재해자 중에서 방화, 근로자 간 또는 타인 간의 폭행에 의한 경우, 이런 경우는 재해자 수 산정에서 제외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 도로교통법에 따라 도로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의한 경우, 해당 공사의 공사용 차량, 장비에 의한 사고는 우리가 제외하지 않고 산정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태풍, 홍수, 지진, 눈사태 등 천재지변에 의한 불가항력적인 재해의 경우, 네 번째, 작업과 관련이 없는 제3자의 과실에 의한 경우, 해당 목적물 완성을 위한 작업자 간의 과실은 제외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진폐증에 의한 경우, 여섯 번째, 그 밖에 야유회라든가 체육행사, 취침, 휴식 등의 사고, 건설 작업과 관련 없는 경우는 우리가 재해자 수 산정에 대해서 제외를 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나온 표는 최근에 발생한 건설 산업 재해 현황입니다. 이 표를 유심히 보셨다가 이 표를 다 기억하실 수는 없을 겁니다. 제가 만들어 놓은 것 중에서는 2005년부터 최근 2011년까지 우리가 재해자 수라든가 사망자 수, 재해율을 제가 표시를 해뒀습니다. 다 기억할 수 없으시면 2011년, 가장 최근에 발표했던 2011년이나 이 정도는 기억을 하셨다가, 이
문항 안에 결론이라든가 이런 내용 중에 삽입해서 답안지를 작성해도 괜찮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보건 표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안전보건 표지를 만드는 목적은 근로자의 안전 및 건강 확보를 위해서 위험, 장소, 물질에 대한 경고, 비상시 대처하기 위한 지시나 안내를 위한 표시입니다. 산업재해를 일으킬 수 있는 작업장의 특정 장소라든가 시설 또는 물체에 설치해서 부착하는 표지를 안전보건 표지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종류로서는 금지, 경고, 지시, 안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요. 색은 금지는 빨간색, 경고는 빨강이나 노란색, 지시는 파란색, 안내는 녹색 이렇게 색채를 구분하고 있고요. 교재에 보시면 형태라든가 종류, 특히 사용 장소 이런 것은 간단하게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설치는 어떻게 하고 어떤 위치 할 것인지 먼저 근로자가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장소에 시설, 물체에 설치를 해야겠습니다. 또 흔들리거나 쉽게 파손되지 않도록 견고하게 부착한다. 세 번째로 설치 또는 부착이 곤란할 경우 물체에 직접 도장해서 만들어도 되겠습니다. 네 번째, 요즘 가장 현장에 많은 외국인을 채용한 사업주는 외국어 안전 표지와 작업 안전 수칙을 부착해야 된다. 이렇게 기준이 정해져 있습니다. 보시면 저희가 간단하게 그림을 하나 그려놨습니다. 이걸 기억하셨다가 이 안전보건 표지 이런 표지에 대한 문제가 나오거나 다른 현장에 대한 안전 조치라든가 안전 상황에 대해서 문제가 나왔다. 이런 그림을 하나씩 간단하게 그려서 답안지를 작성해도 괜찮겠습니다. 이런 식의 그림을 그리셔서 답안지를 만드셔도 괜찮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이렇게 두는 목적이 가장 큰 목적은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확립하고 또 사고 예방 활동의 조직화라든가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고 기술 수준을 향상하고 기업의 손실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안전보건관리 체계를 우리가 두고 있습니다. 각 현장에 어느 현장이라든가 사업장에 대해서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맞는 적절한 관리자를 지정해서 사업을 안전하게끔 지휘하는 게 지휘하기 위한 목적으로서 관리 체계를 두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보면 안전보건관리 체계에 대해서 도식화를 해둔 게 있습니다. 보시면 사업주 바로 밑에 안전보건총괄 책임자라든가 보건책임자라든가 안전관리 관리자, 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이 관리감독자, 근로자 이런 부분이 체계가 있습니다. 이 그림도 기억을 하실 수 있으면 기억하셔서 이런 문제가 나오면 이 체계도를 그려주시면 좋은 답안지가 되겠습니다. 이 답안지를 작성하실 때 항상 너무 소술적이고 글씨가 너무 많다 보면 보는 분들이 약간 지루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계도라든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표지에 나왔던 그런 그림을 한두 개씩 삽입하면 좋은 답안지가 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세 번째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선임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사업장. 또 두 번째로 상시 근로자가 100인 미만인 사업장 중에서도 총 공사비가 20억 이상인 건설업,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100인 미만인 토석, 채취업 등은 우리가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를 우리가 지정을 해야겠습니다. 선임 보고는 사업주는 선임했을 때 증명 서류를 갖춰둬야 한다. 전에는 이게 증명 서류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가 있었는데 지금은 폐지되고 증명 서류만 갖춰두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직무 세 번째로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는 직무는 어떤 직무를 수행해야 되나 현장에서 제가 쭉 보시면 1번부터 9가지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읽어드리면 산업재해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이라든가 안전보건관리규정의 작성 및 그 변경에 관한 사항, 근로자의 안전보건 교육에 관한 사항, 작업환경 측정이라든가 근로자의 건강진단, 건강관리, 산업재해 원인조사, 재해방지 대책 수립, 산업재해에 관한 통계 기록 유지, 보호 구입 시 적격품에 관한 사항, 기타 근로자 유해 위험의 조치에 관한 사항 등이 노동부에 규정된 사항이 안전보건 관리 책임자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네 번째 보시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선임 대상은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사업, 수급, 하수급인에 고용된 근로자를 포함해서 50인 이상을 말하고 있습니다. 1차 금속 제조업이라든가 선박 및 보트 건조업, 토사석 광업, 제조업, 서적, 잡지, 음악, 금속 이런 부분이 상시 근로자가 50인 이상 되는 사업장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상시 근로자가 100인 이상인 제조업, 세 번째로 총 공사비가 20억 이상 건설업은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선임할 대상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의 자격과 업무는 당해 사업 관리 책임자가 되겠고요. 자격은 업무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업무 총괄을 관리하는 게 산업보건 총괄 책임자의 업무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직무는 작업 중에 공사 중지를 시킬 수 있고요. 중지에 대한 재개라든가 도급 사업에 있어서 안전보건 조치, 세 번째 수급 업체 산업안전보건 관리, 감독 및 사용에 관한 수급업체 간의 조정, 기계기구 및 설비의 사용 여부 확인의 직무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관리 감독자. 관리 감독자의 선임 대상 및 업무는 경영 조직의 생산과 관련된 업무와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 감독하는 부서의 장이나 직위 담당자. 두 번째로 업무 방지가 필요한 작업으로서 대통령이 정하는 작업에 대하여 특별교육 등 안전보건 업무로 추가로 수행한다. 세 번째로 관리 감독자가 있는 경우는 건설기술진흥법이 정한 안전관리 책임자 및 안전관리를 둔 것으로 본다. 이렇게 선임 대상 및 업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직무 내용은 기계기구의 설비 안전보건 점검 및 이상 유무 확인, 근로자의 작업복, 보호구, 방호 장치 점검 및 사용에 대한 관한 교육 지도. 세 번째, 당해 작업에서 발생한 산업재해에 관한 보고 및 응급 조치. 네 번째로 작업장의 통로 확보 및 확인 감독, 산업보건안전관리자, 보건안전관리자의 지도에 대한 협조. 이렇게 직무 내용이 되겠고요. 세 번째로 보면 위험 방지가 필요한 특별 작업이 있습니다. 이 작업이 14가지로 지금 규정이 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특별 작업에 대해서 저희가 관리 감독자를 지정해야 됩니다. 보면 14가지는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고압시라든가 아세틸렌, 가열 작업이라든가 굴착면 높이가 2m 이상인 암석 굴착, 거푸집 동바리 해체 작업, 비계 조립 해체 작업 이런 작업에는 관리 감독자를 지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자의 선임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0일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 건설업은 공사 금액이 120억 이상, 토목은 150억, 건축은 120억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고요. 상시 근로자가 300인 이상 되는 사업장, 이 건설업 사업장은 안전관리자를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로 선임 위탁한 날부터 14일 이내 노동부 장관에게 서류를 제출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네 번째로 공사 금액 800억 이상의 상시 근로자 600인 이상, 안전관리자 2인 선임을 해야 됩니다. 이런 800억 이상이라든가 상시 근로자가 600명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자를 2분을 선임해야 될 의무가 있겠고요. 공사 금액이 800억을 기준으로 해서 매 700억 또는 근로자가 600일을 기준으로 해서 300일이 추가될 때는 한 명씩 더 추가를 해야 되겠습니다. 직무로서는 안전보건 관리 규정 및 취업 규칙에 관한 직무라든가 방호 장치, 기계, 기구, 설비, 보호구 구입 시 적법품 선정, 안전보호 계획 수립 및 실시,
사업장의 순회 점검 지도, 조치의 건의, 산업재해 발생 원인 조사, 방지를 위한 기술적 지도 조언, 안전사항을 위한 근로자에 대한 조치 쪽에서 9가지 정도 직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안전관리자의 자격은 어떻게 구분하느냐? 자격은 산업안전지도사, 산업안전기사, 산업기사, 건설안전기사, 산업기사, 산업에 관련된 전공하고 졸업한 자,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교육을 이수하고 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자격이 있겠습니다. 다음에 안전관리 업무의 대행, 대통령령이 정하는 종류 및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의 사업주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는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안전 의무를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는데요. 안전관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종류와 규모로서는 건설업을 제외한 상시 근로자 300인 미만의 사업장, 위탁 시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면제할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안전관리 대행기관의 담당 업무는 노동부 장관이 정하고 있습니다. 증원, 개인 명령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연간 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 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라든가 중대재해가 3건 이상 발생했을 때, 또 관리자가 질병, 기타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증원, 개임을 명령할 수 있습니다. 보면 안전관리자 한 명이 2 이상의 사업장을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같은 시, 군, 구, 자치구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라든가 사업장 간 경계를 기준해서 15km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는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7번째, 보건관리자. 이 보건관리자는 그렇게 아마 저희 건설안전 시험에 거의 나오지 않는 문제입니다. 간단하게 선임 대상이라든가 중문을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보시면 산업보건의. 산업보건의도 저희하고는 그렇게 크게 중요한데 선임 대상이라든가 직무에 대해서 간략히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제가 금방 말씀드린 안전보건관리 체계에서 중요한 게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선임 대상이라든가 직무, 자격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숙지하셔서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런 공통적인 사항을 집어넣으시고 또 이런 세부적 사항까지 충분히 작성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준비를 하시면 되겠습니다.